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헤드 셰프이자 미각 과학자 엘리자베스 리드입니다. 여러분은 맛이 데이터로 완벽하게 측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십 년간 혀를 단련하고 첨단 과학 장비로 맛을 분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과학적 성과가 단 하나의 한국어 표현 앞에서 무너지는 충격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시원하다는 말이 단순한 온도가 아니라 한국인의 복합적인 감정까지 담는 마법의 언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쫄깃쫄깃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미식가들을 열광시킨 미각의 과학이 되었는지 그 비밀까지 전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놀라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동담담 채널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은 저 엘리자베스에게 그리고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개발한 감칠맛 알고리즘은 서양 요리계의 혁명이었습니다. 6달 전 세계 미각 포럼에서 이 알고리즘을 발표했을 때 저는 제가 맛의 신비를 완전히 정복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저의 알고리즘은 수백만 개의 맛분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어떤 재료를 섞어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감칠맛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발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셰프들과 과학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 한국에서 온 한식 셰프가 저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리드 셰프님의 연구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시원함이라는 맛을 당신의 데이터로 측정할 수 있습니까? 만약 측정할 수 없다면 당신의 알고리즘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어의 시원하다를 정확히 번역할 단어는 없습니다. 쿨은 온도일 뿐이고 리프레싱은 기분일 뿐이죠. 시원함이 대체 어떤 맛이란 말입니까? 온도가 낮다는 뜻 외에 어떤 화학적 구조를 가진 맛이길래 저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질문을 제 과학적 성과에 대한 최고의 도전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을 잠시 휴업하고 저의 모든 연구 장비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시원함의 본질을 찾아 한국의 수도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먼저 미각 연구소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와 숫자가 아닌 한국인이 일상에서 느끼는 그 맛의 근원을 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동료가 추천해준 종로에 있는 허름하지만 손님들로 가득한 오래된 칼국수 식당으로 갔습니다. 벽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고 육수가 끓는 구수한 냄새가 가게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빈틈없이 메워져 있었고 사람들이 허리를 숙여 면을 먹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제 앞에는 뽀얀 국물에 칼국수가 놓였습니다. 한국인이 말하는 시원함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저의 미각 분석 장비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과학적 해답을 얻기 위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준비된 테스트 튜브에 담았습니다. 우마미, 솔티, 스위트의 수치를 확인했지만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평범한 수치였습니다. 이제 국물을 마셔볼 차례입니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조심스럽게 입안에 넣었습니다. 순간 제 몸에 약한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맵지도 뜨겁지도 않았는데 제 몸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해방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땀샘이 열리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캬.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연세가 지긋한 할아버지께서 국물 그릇을 내려놓으시며 소리 높여 감탄하셨습니다. 저는 그 감탄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의 미각 알고리즘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과학적 데이터가 포착하지 못했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시원하다. 이 단순한 5글자가 저의 과학적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맛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의 언어입니다. 저는 제 연구 노트를 펴고 기존의 알고리즘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5글자를 크게 적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찾아야 할 것은 맛의 데이터가 아니라 맛의 언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종로의 칼국수집을 나와 한국의 수도 서울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온통 제가 알지 못했던 단어와 소리, 감각들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시원하다라는 충격적인 경험은 저의 과학적 분석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저는 이 감각을 단어 하나로 포착해내는 한국어가 대체 어떤 구조를 가진 언어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통역사와 함께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이라는 닭 요리 식당, 치킨집에 갔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이 작은 나라의 닭 요리만으로 수많은 가게가 존재합니다. 저의 레스토랑에서는 닭을 이용한 요리가 두세 가지뿐인데 이곳은 수십 가지의 닭 요리가 있었고 모두 다른 방식으로 튀겨지고 양념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간장 양념이 되어 있는 닭다리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치킨이 나오자 주변 테이블에서 술과 함께 치킨을 먹는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닭다리를 하나 들고 얇게 튀겨진 튀김옷을 조심스럽게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혀끝에서 발생하는 소리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크런치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그 둔탁하고 뭉툭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얇은 얼음막이 깨지듯 아주 미세하고 섬세하게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제 귀에 들리는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튀김의 질감을 동시에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맥주를 마시던 통역사가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씨, 지금 드시는 치킨은 바삭바삭합니다. 저는 그 단어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삭바삭. 영어에 크리스피나 크런치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것들은 튀김의 상태를 일반화한 단어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삭바삭은 달랐습니다. 그 단어 안에는 튀김옷이 매우 얇다는 시각적 정보와 부서질 때 나는 고음의 미세한 소리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튀김의 상태를 소리로 측정하는 과학적 용어와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저의 휴대용 미각 분석기를 꺼내 닭껍질의 단면을 촬영했습니다. 튀김옷의 두께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얇았습니다. 바삭바삭이라는 단어가 튀김의 질감과 소리뿐 아니라 그 두께까지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역사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튀김 소리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아주 딱딱하고 두꺼운 튀김 소리는요? 아, 그런 건 와삭와삭이라고 합니다. 바삭바삭보다 더 단단하고 큰 소리일 때 쓰죠.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의 튀김 소리가 강도와 질감에 따라 바삭바삭, 와삭와삭으로 세분화되어 있다니요. 저의 10년 경력 동안 저는 튀김의 상태를 오로지 수분, 함량과 온도라는 화학적 데이터로만 정의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단 두 음절의 소리 언어로 그것을 완벽하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사물의 이름을 붙이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미세한 감각적 변화를 포착하여 그 자체로 단어를 만들어내는 감각의 현미경과 같았습니다. 저는 제 연구 목표를 수정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시원함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라는 이 감각의 언어를 해독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찾고 있는 것은 새로운 레시피가 아니라 미각의 새로운 언어입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탐험하던 중 떡볶이라는 음식을 만났습니다. 빨갛고 매콤한 양념에 가래떡이 버무려진 모습은 시각적으로도 강렬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과학적 도전이었습니다. 떡의 주성분인 쌀은 단백질이 적고 탄수화물이 대부분이라 찰기가 강해야 하는데 이 찰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떡볶이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쌀떡은 부드럽게 씹히는가 싶더니 이내 강한 탄성을 보이며 혀를 밀어냈습니다. 씹을수록 즐거운 저항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느낌은 영어의 추위 즐기다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추위는 종종 소화가 잘 안 되는 또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포함합니다. 통역사가 이 식감을 쫄깃쫄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쫄깃쫄깃이요? 저는 이 단어를 듣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단어에는 떡의 탄성과 그것을 씹는 사람의 즐거움이라는 두 가지 감각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떡이 질기게 느껴져서 억지로 씹는 감각이 아니라 떡의 탄력이 너무 좋아 자발적으로 계속 씹고 싶은 유쾌한 경험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미각과학 연구실에서는 식재료의 탄성을 측정할 때 텍스처 분석기라는 고가의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그 장비는 떡에 일정한 힘을 가해 저항력을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숫자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쫄깃쫄깃이라는 단어는 그 복잡한 기계의 수치를 단 두 음절의 반복으로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통역사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이보다 덜 탄력적인데 부드러운 식감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그건 말캉말캉이라고 합니다. 쫄깃쫄깃보다는 탄력이 약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죠. 그렇다면 떡이 너무 딱딱해서 씹기 힘들 때는요? 그건 질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은 식재료의 질감이 좋지 않을 때는 쫄깃하지 못하다고도 표현합니다. 쫄깃쫄깃은 좋은 탄력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표현인 것이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식감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을 넘어 그 식감에 대한 문화적인 가치 판단과 경험의 만족도까지 함께 담고 있었습니다. 쫄깃쫄깃이라는 단어 하나로 한국인들은 자신이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최적의 상태이며 이 식감을 통해 미식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음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다시 적었습니다. 쫄깃쫄깃 최적의 탄성 씹는 유희 문화적 만족감. 제가 파고들었던 감칠맛 알고리즘은 결국 최고의 맛을 만들어내는 화학적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맛의 경험을 가장 행복하게 전달하는 감각적 공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의 감각 표현을 통해 맛의 영역을 완전히 재정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언어를 해독한다면 저는 세계 최초로 경험을 레시피로 만드는 셰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쫄깃쫄깃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저는 한국의 미각 표현이 얼마나 미세하고 정교한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향과 맛을 구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식재료 중에서 가장 향이 독특한 참기름을 분석하고 싶었습니다. 참기름은 볶은 참깨를 압착해서 만드는데 그 향은 서양의 견과류 맛나 풍부하다로는 결코 표현할 수 없는 독특한 영역에 있었습니다. 저는 참기름 한 방울을 혀끝에 떨어뜨리고 그 느낌을 통역사에게 설명했습니다. 혀를 감싸는 듯 부드러우면서도 코로 올라오는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풍부한 지방 맛이 느껴집니다. 통역사는 미소 지으며 이 모든 감각을 단 두 음절로 표현했습니다. 고소하다. 고소하다요? 저는 이 단어가 단순히 맛을 넘어선 정서적인 안정감까지 포함하고 있음에 경악했습니다. 너티는 과학적인 맛의 범주에 머물지만 고소하다는 그 맛을 경험하는 사람의 내면의 반응까지 언어화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음이 편안해지는 향과 맛의 결합체였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한국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에스프레소는 제가 매일 다루는 영역이지만 한국인들이 커피의 쓴맛을 표현하는 방식은 또 달랐습니다. 제가 아는 쓴맛은 쓰다로 주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집니다. 하지만 통역사는 커피를 마시며 씁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쓰다비터와 씁쓸하다는 어떻게 다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쓰다는 강하고 불쾌할 수 있지만 씁쓸하다는 쓴맛 속에 은은한 달콤함이나 향의 여운이 남는 느낌입니다. 약간의 여운과 정제된 느낌을 주는 쓴맛이죠. 저는 이 차이에 다시 한번 전율했습니다. 한국어는 쓴맛의 절대 강도로만 맛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쓴맛이 주는 결과적인 기분과 지속되는 여운까지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씁쓸하다는 쓴맛을 부정적으로 치부하지 않고 오히려 향미의 한 종류로 인정하는 고차원적인 미각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다시 기록했습니다. 고소하다 향맛 마음의 편안함. 씁쓸하다 쓴맛 여운 정제된 느낌. 저의 미각과학은 맛의 분자 구조를 나누는 것에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맛을 분자가 아닌 감정의 입자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언어는 미각을 오로지 화학적 현상으로만 바라보았던 저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맛을 정의할 때 분자 구조뿐 아니라 고소함의 깊이와 씁쓸함의 여운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제가 평생을 바쳐 찾던 맛의 완벽한 전달 도구였습니다. 고소하다와 씁쓸하다의 미묘한 차이를 깨달은 후 저는 한국의 식문화 전반에 걸쳐 언어가 얼마나 깊이 관여하는지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를 가장 당황하게 만든 것은 식사 소리였습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식사 중 소리를 내는 것을 예의에 어긋난 행동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저는 한 식당에서 잔치국수를 주문했습니다. 국수 한 그릇이 나오자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면을 먹을 때마다 후루룩 짭짭하는 소리를 스스럼 없이 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소리가 거슬려서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그 모습은 저에게 문화적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통역사는 엘리자베스 씨, 면은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어야 제맛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이 언어의 비밀을 해독해야 하는 과학자로서 직접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국수 가닥을 젓가락으로 집어 올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대고 소리를 내며 면을 빨아들였습니다. 순간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면과 함께 입안으로 빨려 들어온 공기가 국물의 향을 미세하게 휘저었고 면의 온도까지 적절하게 식혀주었습니다. 면을 씹을 때 발생하는 후루룩 소리는 저의 청각을 자극하며 식사에 대한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면 요리를 가장 맛있게 즐기는 과학적 방법론이었습니다. 저는 미각과학자로서 이 현상을 즉시 분석했습니다. 후루룩 소리를 내어 면을 먹는 행위는 면을 식도로 바로 넘기지 않고 구강내와 비강코 쪽으로 향을 올려보내면서 후각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미각은 혀뿐 아니라 후각을 통해 완성되므로 한국인들은 이 후루룩 소리를 통해 면 요리의 풍미를 극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역사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후루룩은 면이나 국물을 먹을 때 쓰는 소리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 상대방이 지금 이 음식을 매우 맛있게 먹고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먹으면 오히려 맛이 없나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한국어와 문화의 놀라운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후루룩이라는 의성어는 단순히 소리를 흉내내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게 만족감을 전달하는 소통의 도구이자 음식의 맛을 증폭시키는 행위 예술이었습니다. 서양에서는 테이블 매너가 침묵을 요구하지만 한국에서는 적절한 소리가 오히려 음식에 대한 최고의 찬사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식탁 위의 소리에는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려는 정서가 깊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의 후루룩은 단순한 슬러프가 아니라 플레이버 맥시미제이션 사운드, 풍미 극대화 소리라고 정의했습니다. 저의 레스토랑에서 10년간 금지했던 식사 소리를 이제 저는 미각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저의 미각과학을 숫자의 세계에서 경험의 세계로 이끌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의 6달 동안 한국어라는 놀라운 언어를 통해 미각의 근본을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칼국수에서 발견한 시원함, 닭 요리에서 찾은 바삭바삭, 떡볶이에서 느낀 쫄깃쫄깃, 그리고 참기름의 고소함과 커피의 씁쓸함까지. 이 모든 단어는 저의 미각 알고리즘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감각의 고차방 정식이었습니다. 저는 뉴욕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국에서 발견한 이 새로운 언어를 저의 미각 연구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기존의 노트는 소디엄 40mg, 펫 12g과 같은 화학적 수치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바삭함의 정점에 있는 질감, 쫄깃함이 선사하는 유쾌한 저항, 목을 타고 흐르는 시원함의 해방감과 같은 한국어 감각 묘사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아 헤매던 완벽한 맛은 분자 단위의 정확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맛을 느끼는 사람의 총체적인 감각 경험을 얼마나 섬세하게 언어로 포착하고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한국어는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가장 정교한 도구였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완벽한 감자튀김 레시피를 구상할 때 이전에는 온도 180도에서 3분간 2번 튀김이라는 공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는 지점까지 튀겨 혀끝에 기분 좋은 고소함을 남길 것이라는 한국어 표현을 레시피의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수많은 화학적 수치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더 중요한 결과물의 경험을 보장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식재료를 수집하고 한국식 조리법을 연구하며 저의 새로운 메뉴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레스토랑이 자랑하던 정교한 분자 요리 기법 대신 저는 정성이라는 한국적인 가치와 감각적 표현을 결합했습니다. 제가 만드는 요리들은 이제 맛있다라는 하나의 단어로 뭉뚱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부드러움과 혀끝에 오래 남는 씁쓸한 여운처럼 한국어로 번역 가능한 경험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히 제가 칼국수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국물 요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국물의 온도를 낮추는 화학적 방법을 포기하고 대신 해산물과 채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맛의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국물이 마침내 완벽하게 조화되었을 때 저는 그 맛에 쿨링 이펙트라는 이름을 붙이는 대신 시원함의 해방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뉴욕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손에는 저의 과학적 장비 대신 한국어라는 새로운 미각, 언어가 담긴 두툼한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노트는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라 저 엘리자베스 리드 셰프의 새로운 미식 철학을 담은 선언서였습니다. 저의 요리 인생은 이제부터 한국어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6달간의 한국 체류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레스토랑의 재오픈을 준비했습니다. 주방팀은 저의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의 새로운 레시피 카드는 수비드 온도나 그램지 단위의 정량 대신 한국어에서 영감을 받은 감각적 지침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시그니처 메뉴인 아귀 요리는 오렌지, 제스트와 허브, 마리네이드 대신 쫄깃쫄깃한 탄력이 살아있는 아귀와 고소함이 응축된 소스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냉채 요리는 쿨링 에이전트, 드레싱 대신 시원함이 목을 타고 흐르는 해방감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이 생소한 단어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가 한국에서 배운 바삭바삭, 고소하다 등의 감각적 차이를 설명해주자 그들의 요리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숫자가 아닌 감각의 목표를 향해 요리하게 되었습니다. 재오픈 당일 세계 미식 평론가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저의 요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요리의 맛은 미세하면서도 명확했고 혀끝에서 느껴지는 질감은 매우 입체적이었습니다. 특히 바삭하게 튀겨낸 채소를 먹은 한 평론가는 접시를 내려놓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이 튀김은 대체 어떻게 만든 겁니까? 단순한 크런치가 아닙니다. 튀김옷의 모든 입자가 분리되며 터지는 듯한 소리와 질감이 느껴집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새로운 레시피가 지시한 바삭바삭의 영역입니다. 단순한 소리가 아닌 얇은 두께와 완벽한 수분 함량이 결합된 감각의 목표이지요. 평론가들은 메뉴판에 적힌 쫄깃쫄깃, 고소함, 씁쓸함 같은 한국어 단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단어들이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라 미각의 새로운 범주를 정의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리뷰는 찬사로 가득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음식 전문 기자는 저의 레스토랑에 별 5개를 부여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엘리자베스 리드는 단순한 셰프가 아니다. 그녀는 한국어라는 언어를 통해 미각의 지도를 새로 그렸다. 그녀의 요리는 더 이상 혀로만 먹는 것이 아니다. 바삭바삭은 귀로, 시원함은 몸의 세포로 느끼는 총체적인 경험이다. 저의 요리는 미식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맛을 경험하기 위해 몰려왔고 한국어 단어는 레스토랑의 공식적인 맛 용어가 되었습니다. 바삭바삭하게 해주세요. 이 소스의 고소함이 정말 놀랍습니다. 같은 표현이 손님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서 찾은 것이 새로운 레시피가 아니라 맛을 정의하는 새로운 언어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한국어는 저의 과학적 분석의 한계를 넘어 인간의 감각을 가장 아름답고 정확하게 담아내는 그릇이었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이 뉴욕 미식계에 불러일으킨 한국어 바람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명한 셰프들이 저를 찾아와 쫄깃쫄깃의 탄력감과 씁쓸하다의 깊은 여운을 어떻게 레시피에 담아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발견한 가장 큰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과학 공식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감각을 포착하려는 한국인의 노력이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의 요리학교에 초청받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 주제는 한국어 미각의 새로운 언어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학생들에게 크런치 대신 바삭바삭을, 리프레싱 대신 시원하다를 사용하여 음식을 묘사하게 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자신이 느끼는 감각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에 놀라워했습니다. 한 학생은 자신이 만든 젤리를 탱글탱글하고 달짝지근하다고 묘사하며 이전에 사용하던 추위 언드스위트보다 훨씬 풍부한 느낌을 받았다고 감탄했습니다. 저의 레스토랑이 주도한 이 움직임은 세계 요리계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미식가들은 이제 단순히 무엇을 먹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경험하고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의 감각 표현은 미각을 과학의 영역에서 총체적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6달 전 한국에서 만났던 한식 셰프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저에게 시원함이 없는 알고리즘은 완벽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가 저에게 준 것은 시원함이라는 맛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감각을 표현하려는 언어의 노력이라는 한국인의 깊은 철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세월 동안 자연과 음식 그리고 인간의 정서를 가장 섬세하게 관찰하고 기록해온 문화적 유산입니다. 시원하다, 바삭바삭, 쫄깃쫄깃, 고소하다라는 이 모든 단어는 한국 사람들이 세상을 얼마나 자세하고 아름답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험의 결정체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추구했던 완벽한 레시피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요리가 아니라 한국어의 감각적 표현으로 영감을 받아 먹는 이의 오감을 일깨우는 요리입니다. 저는 제 레스토랑의 공식적인 요리 철학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국어는 맛의 경계를 깨고 미식의 새로운 언어를 창조합니다. 저의 미각 과학자로서의 삶은 한국어를 만나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무심히 지나쳤던 한국어 단어 속에 담긴 이 놀라운 감각의 세계를 느껴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어떤 한국어 단어에서 가장 큰 감각적인 충격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엘리자베스 리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새로운 영감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담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